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이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요동치곤 한다. 발목을 붙잡힌 듯 항상 불안에 떨게 하는 기억,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그것들을 감내하며 나 스스로가 나에게 준 상처까지. 감정은 이런 순간순간을 겪으며 오르락내리락한다. 이러한 우리의 기분을 파도로 표현한다. 거세게 밀려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잔잔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까이에서 보면 굽이치는 물결만 보이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또한 마음의 오르내림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우리 마음에 항상 파도와 같은 출렁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삶의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마음에 불안이 들 때마다 위로를 바라듯 찾게 되는 책. 오늘의 책은 신재현 작가의 나를 살피는 기술입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 3가지. 첫 번째, 관계는 쌍방향이다. 지금 자신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상대방 탓을 하게 만든다. 자신의 힘든 마음을 담고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던져내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다. 애초에 나와 상대방이라는 두 요소가 없다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빌미를 제공했을지언정 그 자극을 받아 배로 갚아줄 것인지 그대로 담담하게 수용할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탁구처럼 공을 빠르게 역동적으로 주고받는 것과 같다. 누가 먼저 성공을 하건 공이 오가기 시작하면 이미 게임은 시작이 된 것이고, 이 게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충분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절대 바꿀 수 없다. 슬프지만 진실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말다툼을 할 때는 우리가 독심술이라도 쓰고 있는 양 상대방의 의도를 곡해한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 부단히 애쓴다. 달콤한 가문이설을 하기도 하고 이성을 앞세워 설득을 하기도 하며 화를 내며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한다. 결과는 어떠한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 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오르는 전쟁터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 번째,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뀐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명확해졌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바뀌어야 한다.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이든 아니면 내가 되었든 간에 관계를 진전시키는 첫걸음은 내가 변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것이 너무 많다. 첫 번째가 자존심이다. 상대방에게 한 수 접어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을 경험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다.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더 기고만장해서 상황이 전혀 진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히려 상대가 기가 살아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걸림돌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의 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이다. 나도 모르게 행하는 독심술, 관계를 망친다. 독심술, 말 그대로 상대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는 말이다. 독심술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생각의 오류 중 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추측할 뿐이지 실제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시때때로 행하는 독심술은 상대와의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독심술은 관계를 깨트린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상대의 의중을 지레 짐작하여 대처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엇박자가 날 뿐이다. 또한 상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 느낀다면 분노가 일어난다. 사실에 기반을 둔 설전이 아닌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오해받는 것은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이 또한 감정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특히 오래 보아온 가까운 관계, 이를테면 가족, 친지, 친한 친구, 오래된 연인에서는 독심술의 오류가 더욱 잘 나타난다. 내가 상대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생을 해로한 노부부도 상대의 의중을 다 알아챌 수는 없는 법이다. 독심술, 실은 내 마음이 반영된 것. 독심술이 오류일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상대의 마음이라 짐작했던 내용들이 실은 자신의 마음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를 투사라 한다. 오늘따라 부장님이 인상을 쓰고 있을 때 가장 캥기는 사람은 어제 거래처와 회의에서 큰 실수를 한 김 대리일 것이다. 아내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면 남편은 어제 회식에서 늦게 들어온 미안함의 눈치를 보게 된다. 상대의 마음이라 생각한 것에 실은 자신 마음속의 불안, 분노, 슬픔 등이 규영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은연중에 관계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에 더욱 충동적이고 서툴 수밖에 없다. 독심술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 우리는 짐작하는 상대의 마음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 상대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고 예단할 때의 부작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편적으로 상대의 모습에서 추리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둘러싼 환경, 직전의 상황, 생각과 감정의 기반이 되는 그 무엇을 감히 타인이 추론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오늘따라 배가 아파 미간을 찌푸리고 앉아서 일만 하고 있는데 상사가 어제 내가 혼낸 것 때문에 그러느냐, 겨우 그 정도 신보밖에 안 되느냐는 식의 비난을 건넨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오해는 분노를 일으키기 쉽다. 내가 뜻한 바가 아닌데도 상대가 오해를 해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로 인해 나에게 비난이 가해진다면 최악의 상황에 가깝다.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의 윤곽이 보이더라도 한 호흡 뒤에 조금은 늦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어렵기에 연습이 필요하다. 관계에서 오해가 잘 생기는 일이라면
내가 지레 짐작하는 것에 나의 무의식이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자. 내가 기분이 상한 이유가 자신의 욕심이 상대에게 투영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연인,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슴 두근거리는 첫 만남 이후 감정이 얽혀들어 가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물론 당사자는 변명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세상에 누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을 쏟겠어? 라는 식으로.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고무공 두 개를 나란히 세워놓고 한쪽으로 강하게 압력을 주면 다른 한쪽도 보기 싫게 찌그러진다. 따라서 적당히 보기 좋게 그리고 균형 잡힌 모습을 위해서는 두 공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필요하다.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유지케 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 도파민 등은 채 몇 년이 유지되지 못한다. 처음에 느낀 사랑의 감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호르몬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약간의 간섭이나 집착도 그저 사랑의 표현으로 용인했던 눈에 씬 콩깍지가 걷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관계의 온전하고도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관계의 적당한 거리감을 찾기 위한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관계에도 가성비가 있을까? 인간관계에서도 가성비의 잣대는 비껴갈 수 없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태어난 곳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을 당연시했던 과거와는 분명 다르지 않은가? 우리의 조상들은 고향에서 태어나 농사 같은 가업을 이어받고 이웃 동네에 사는 아무개와 연을 맺어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자연이 평생을 고인 물처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가족, 친척들과 어울리며 평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다른 시대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학 진학부터 길을 쓰고 인서울을 바라고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권은 날로 확장되어 간다. 자이든 타이든 자신이 태어나 살아가던 둥지에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언젠가는 벗어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사회의 변화가 인간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삶의 물리적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관계의 절대적 수가 늘어났다는 말이다. 과거처럼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들에게 정겹게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고 그러다 보니 은밀한 속사정도 말하고 결국 옆집의 수조 개수마저도 알게 되는 일이 이제는 없다. 관계의 절대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관계에서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된다면 얼마만큼 노력을 투입해야 이 사람과 오랫동안 비슷한 결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된다. 내가 이 사람에게 시간, 노력 등 비용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기 시작한다. 관계에서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좁은 종류의 관계에 갇혀 사는 행태도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관계의 가성비에 잣대를 들이는 것이 괜찮을지에 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인물과의 관계를 딱 필요한 만큼만 선택하려 한다.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것들을 재보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를 재고 노력의 투입과 이득의 산출 곡선을 머리에 그리는 동안 관계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기 마련이다. 상대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요소만 취하려는 생각은 눈앞에 있는 일을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 뿐이다. 결국 관계란 곶감처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빼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성비를 따지다간 허울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또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관계를 바라보는 감각이라는 것은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어 쉽게 변하지도 또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자신이 이전에 해왔던 관계의 결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사소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우리는 웹쇼핑을 하며 수많은 후기와 가격대를 비교하거나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가격에 비해 꽤 괜찮은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리 녹록지는 않다. 그리고 비싼 제품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많아진다. 그렇다면 관계의 가격은 어느 정도란 말인가? 관계란 것은 필요한 메뉴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약불에 뭉근하게 오랜 시간 우려내야 하는 곰탕에 비유할 수 있겠다. 관계의 효율, 이득을 따지기 전에 내 눈앞에 있는 이와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자. 바쁜 삶에 치이더라도 내 마음을 온전히 우려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상대방은 당신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사람이다. 가성비를 따지기보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눈앞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더 따스하고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 오늘의 책, 나를 살피는 기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